안녕하세요. 세계인과 소명TV. 네. 즐거운 통찰력. 세계인과 소명TV. 요새 즐거운 통찰력이라는 말을 좀 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즐거운 통찰력. 세계인과 소명TV. 네. 우리 이항 실장님이 그 한 주간의 촬영을 제일 먼저 찍으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아침에 이제 주로 찍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의 없으신 날, 사역 없으신 날 이 아침에 제일 많이 부지런하시니까 또 그럼 또 다른 스태프들이 뭐가 될까 그러니까 일정이 맞다 보니까 어떻게 예, 그렇죠. 예. 제일 먼저 찍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 실장님의 난 하나 찍고 네. 그 다음에 이어폰도 찍으시고. 이어폰도 오늘 찍고 오늘은 이어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뭐 최전 팀장님, 김성 팀장님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뭐지? 우리 Q&A 하는 거 하면 하고. 네, 뭐 이어폰 형식의 Q&A죠. 그래서 우리 옆 사무실에 또 아저씨가 열심히 저기서 이제 걸레를 빨고 있어서 소리가 더 들어오실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엄청 물소리가 큰데 닫고 있는데도 저분들이 되게 부지런하시고 좋으셔서 네. 그래서 저분들 우리 꽤 잘 오랫동안 잘 지내고 있죠? 예, 거의 저희 처음 올 때부터 저희보다 먼저 오셨으니까. 우리 저기 몇 년도 했죠? 이거 거의 저희 2012년도 초에 했거든요. 이거 벌써 한 거의 7년째. 네. 거의 우리 안 싸우고. 네. 옮기지 않으시고. 전기세, 수도세 내라는 거 다 내고 같이 반띵해서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되게 재밌는 거 하셨어요. 네. 엘버트 반두라의 사회 학습이론. 네. 그래서 사회 학습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습을 할 때 그 파블로프의 어떤 수동적인 태도나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건적인 어떤 그런 태도가 보상 정도가 아니라 어떤 중간에 어떤 동기 내지는 효능감이 작용해서 그 일을 하게 되더라.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신념, 여기서 신념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라고 사실 얘기해도 어색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난 할 수 있어. 그렇죠. 왜냐면 나는 저 보보 인형을 때려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것들이 작동이 돼서 뭔가 학습하고 이러는데 영향을 많이 주더라라고 하는 게 그 반두라가 얘기한 사회학습 이론의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후에 거의 이게 대세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회학습이라는 게 이제 어떤 관찰을 통해서 나도 저 보보 인형을 때려도 돼. 나도 뭘 할 수 있어. 그렇죠. 라는 신념, 믿음. 이걸 우리가 이제 자기효능감이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기효능감이 지난번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해서 조금 더 자기효능감을 왜냐면 의외로 상담에 이 자기효능감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많이 하십니다. 왜 자신감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 좀 다르지만. 근데 거의 뭐 개념적으로는 크게 차이 없이 쓰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기 효능감 이렇게 하면 좀 못 알아듣기도 하시고 말이 좀 딱딱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여기 자신감이라는 말 쓰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좀 무기력하고 뭔가 자기에게 오는 시간과 미래 속에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좀 긍정적인 신념을 어떻게 고양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사실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효능감을 오늘 한 번 더 다뤘으면 해서 부탁드렸는데 한번 오늘 준비하신 거 한번 쭉쭉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 제목을 엘버트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뭐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자기효능감이라는 이 개념을 그 저번 시간에 살펴보셨던 엘버트 반두라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하긴 했는데 뭐 1970년도 말부터 해서 근데 그 뒤로는 뭐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뭐 엘버트 반두라 이제 개념이다라고만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처음 얘기한 분은 이제 엘버트 반두라라는 분이고 좀 전에 이제 얘기 나누신 것처럼 어떤 인간이 학습을 할 때 예전에는 이제 환경과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행동하더라라는 쪽으로 많이 이제 치중을 했다면 이제 중간에 개인의 어떤 인지적인 요소 중에서 내가 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 믿음 이게 강하게 작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자기효능감을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정의가 많긴 한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조금 이렇게 제한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자기 존재에 대한 부분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요. 물론 이제 자기 효능감이 좀
이제 왕성하게 활성화되면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도 좀 커지긴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아 존중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커지긴 하는데, 자기 효능감은 이제 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좀 국한해서 이해하시면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뭐 요 세부적인 개념이 많긴 한데, 뭐 이거는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일반적인 정도의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효능감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한 자기 효능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요 단어는 전 처음 듣습니다. 일반적 자기 효능감과 또 특수적 자기 효능감과, 또 제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이랑 스님 물을 먹고, 네, 그렇죠. 좀 쉬고 가고. 말할 시 또 언제 주시나요? 제가 그 영상 찍기 전에 잘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 찍으면서 제 강의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이렇게 좀 호흡도 조절하고 뭐 질문도 하면서. 근데 뭐 쫙 말씀하실 때 거침없이 무슨 뭐 했던 말이 반복하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잘 들리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숨이 막힐까봐. 우리 실장님 아끼는 입장에서. 저러다가는 뇌에 산소가 공급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호흡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쉬어가시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잘 들립니다. 근데 일단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란 말과 특수적이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요. 지금은 오늘 그렇죠. 처음 든 것 같아요. 이게 뭐 개념은 어렵지는 않고요. 뭐냐면 이제 자기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왜 뭐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모든 일에서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림을 잘 그려 라고 하는 것도 자기 효능감인데, 그림을 잘 그리지만 운동을 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수적 자기 효능감은 소위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이제 특수적 자기 효능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특수적 자기 효능감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뭐 운동 아니면 뭐 직무 뭐 이런 식으로 업무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나누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제가 우리 써오신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 효능감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더 그렇죠. 다 뭔가 다 잘할 것 같아. 약간 통합적인 거죠. 뭐 이렇게 해낼 것 같아라는 게 있는 반면, 이제 특수적 어떤 자기 효능감은 특정 영역이네요. 그렇죠. 또는 과제에 국한된 것으로 가변적인 특징을 지낸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게 자신감이 있다가 어떤 거는 조금 자신감 없을 수도 있고. 됐다. 일단 또 하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효능감이 조금 있는 편이죠. 근데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는 자기 효능감이 낮은데, 이런 저희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전반적으로 저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 혹은 효능감이 얼마나 있는가가 이제 일반적 자기 효능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그림, 뭐 이렇게 운동 이 부분이 특수적 자기 효능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일반 분들이 쓰실 때는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그 사람이 자기 효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 자기 효능감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종의 신념, 믿음이라면, 이게 어떤 실제 삶에서 영향을 주냐고 했을 때 크게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혹시 우리가 이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영향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냥 저희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이나 또는 성도님들이나 또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수적 자기 효능감은 일반적인 효능감에 비해 좀 늦게 찾아오나요? 대부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좀 자신감이 없어. 다 자신감이 없는데 효능감이 좀 없어. 없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커피를 하나 뭐 이렇게 드립했더니 커피가 되게 잘 되고, 먹는 사람들 너무 맛있다 그러고, 자기도 되게 나 이게 잘 맞네 하면,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커피를 볶고 드립하는 거는 좀 내가 잘하네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늦게 찾아올까요? 아니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자기 효능감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많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저희들 이렇게 보면 교회 청년들도 보면
워낙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예. 자신감이 없고 자기 효능감이 좀 떨어져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뭐 이제 어릴 때부터 아 나는 뭐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경험들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친구들은 평생 그러고 사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쵸, 그쵸. 이제 이후에 지내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는 아닌데 나 커피를 잘 타네. 또 내가 의외로 사람 말을 잘 들어주네. 이런 식으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이 특수적인 그 부분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 가고 그게 이제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또 그게 자기한테는 좀 의미 있는 영역일 때는 그러면 일반적 자기 효능감도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강화되긴 합니다. 이게 나중에 효능감이 어떻게 생기는가도 한번 말씀하실 네, 것 같았는데 예.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일반적 자기 효능감과 아마 들으신 분들도 특수적 자기 효능감이 이게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왜냐면 또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높지만 그냥 자신감이 있지만 뭐 딱히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죠. 예. 그냥 자신 있어. 근데 맡기면 또 잘 못해. 근데 뭐 다 잘한다는 얘기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게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잘하는 게 별로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중에서 보면 물론 이제 뭐 그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약간 허세로 얘기하는 좀 그런 면, 그런 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한 자기 효능감에 가깝진 않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세를 하는 거지. 내가 뭐 잘할 수 있어라고 일종 이제 부풀려서 얘기는 하는데 정작 그 사람도 자기 효능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런 경우도 이제 자주 있는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진행돼도 보고 제가 여기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봤는데 감사합니다. 조금 더 진행되고 그 뭐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이제 자기 효능감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가 자기 효능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는가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게 그 제가 원래 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좀 하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첫 번째 행동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선택할 때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행동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할 거고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높아질 건데 자기 효능감이 낮은 친구들, 나는 뭐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어떤 과제나 상황이 주어지면 좀 회피하는 쪽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요게 첫 번째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선택하려고 할 때, 이제 자기 효능감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주더라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노력의 양과 지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그 무언가를 이제 하기 시작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실제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될 건데 그걸 할 때 이제 노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다가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난관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진짜 크기, 양이나 지속력도 당연히 자아 효능감이 높은 친구들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아 효능감이 낮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노력도 좀 덜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오래 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하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기도 좀 잘하는 편이고 하다가 이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사고 형태와 정서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무언가 실패하거나 성공했을 때, 특별히 실패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원인을 어디로 돌리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아효능감이 좀 낮은 친구들은 이제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 봐.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그래,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반면에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또 이제 뭐 좀 어려움이 생겨서 실패를 했지만 좀 더 극복할 수 있다라는 좀 이런 마음들이 좀 더 강해지고 또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나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상황적으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그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해지더라라고 하는 부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뭐 글을 너무 잘 써오셨어요. 근데 글을 안 읽으시고 안 읽으시고. 그러네요. 글을 너무 잘 써오셨는데 첫 번째 행동의 선택. 제가 읽고 한번 또 질문드리고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행동의 선택에 영을 주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믿는 과제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개인은 그 과제를 회피하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믿어지는 과제는 기꺼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막상 선택을 하는 그 시점에 이 효능감이 많이 작용하네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진짜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도 있지만 또 그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선택의 어떤 경향을 이렇게 잡아가기도 하네요. 또 한 가지는 노력의 양과 지속에 대한 영향력인데, 즉 개인이 과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난제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것인가. 이건 선택한 다음에 그렇죠. 가는데 선택을 했어도 효능감이 없으니까 노력을 안 하네요. 해도 소용없다.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난간이 부딪히면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포기하는군요.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노력하지 않거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반면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과제를 숙달하기 더 많이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가 노력을 기술을 모를 것뿐이야 또 안 해봐서야 자꾸 해보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뭐 이런 대체로 있고 세 번째는 사고 형태와 정서적 반응인데 이거는 진짜 저도 확 와닿는데 효능감이 낮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결핍된 점,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면만 자꾸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걸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바로 이런 면 때문이야. 그리고 조금 또 뭐가 발생하면 여봐 이럴 줄 알았어. 라는 식의 것들로 얘기하더라.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 내부 규인하는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내가 다 문제야. 또 한 가지는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의 요구에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는 편이고 또한 과제를 실패했을 때도 노력의 원인이나 능력 부족보다는 외부의 상황, 그러니까 이게 물론 회피 좀 보이겠지만 고르면도 내가 최선을 다했으나 뭐 이거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문제였네 라는 식으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상황에서 너무 자기를 학대하지 않네요. 그렇죠. 이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보시면은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자기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실제 자기 현재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지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실제 그걸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해보면 되지 않을까? 뭐 안 되면 뭐 또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자기 능력을 좀 더 높게 지각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되게 상황을 되게 그래도 이렇게 가능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는 믿음인 반면 어떤 사람은 능히 잘 해내는데 해내는데도 처음부터 갑자기 뭐 겁먹고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면 잘해내는 일도 또 못해요. 피곤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힘들어서 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크기랑 자기 효능감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굉장히 실제로 능력이 있는데 에휴 뭐 이러면서 내가 능력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100kg의 그 어떤 그 역기를 들 수 있는데 효능감이 너무 낮으니까 어쩌면 20kg도 안 들 수 있는 거죠. 저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찍으면 다치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반면 이제 능력은 안 되는데 그냥 딱 한 30kg 들면 좋은데 처음부터 50kg 들려고 그러고 저는 이 후자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기 효능감인데 후자에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저희 스텝이 아니지만 뭔가 다 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시키면 또 못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런 혼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효능감이 없어서 문제인데 너무 또 많아도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믿음에 대한 거죠. 능력과 상관없는 능력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하나 예를 든 게 이제 구직 효능감이라는 거 이제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소명교육개발원이니까요. 취업을 할 때도 보면 이제 그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 같은 걸 구직 효능감 이렇게 이름을 붙인 연구가 있는데요. 이제 이 효능감에 대한 연구와 영역은 워낙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구직 효능감을 한번 찾아봤는데, 뭐,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거의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그 뭐 실직 상황에서 구직 효능감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과 구직 행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직 효능감이 좀 높은 편이더라. 실제로 그래서 능력의 뭐 스펙 소위 말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구직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연구에도 나오는데요. 그 취직도 조금 더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연구에서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취직도 좀 잘 되는 편이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이직할 때도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직을 하는 면이 있더라라고 해서 아이 뭐 그 취직이 되겠지라는 구직 효능감. 근데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문제인데요. 이분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라는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요거 말고도 뭐 학습 효능감, 뭐 워낙 운동 효능감 영역이 다양한데 그 중에 예를 하나 좀 구직 효능감을 찾아가지고 가봤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일단 뭐 전문가들이 이런 또 어떤 상관관계를 또 이렇게 조사하신 것도 우리가 참 잘 들어야 되지만 그냥 언뜻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냥 언뜻 봐도 왜냐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확률상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여러 번 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더 접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한 2배, 3배 더. 그렇죠. 이거 뭐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날 몰라서 그런 거야라고 더 찾는 반면. 효능감이 낮으면 역시 그래 또 괜히 또 창피만 당할 바에 그냥 좀 참자 완전 확실하면 가자라는 식으로 그렇죠. 하다 보니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저희들이 상담에도 그런 경우를 그렇죠. 만나는 경우도 저도 자주 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 효능감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이런저런 영역에서 많이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한 영역이란 한 부분이라면 사실 구직 효능감 말고도 뭐 영향 주는 분가 많죠. 뭐 이성규제. 결혼, 그렇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누구도 몰라. 그렇죠. 라는 어떤 미지의 영역들, 일치불허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가서 하고, 또 좀 안 되면 그거 갖고 또 적극적으로 막 또 소화하고 내 것처럼 해석하고, 뭐 이러면 또 삶이 뭔가 밀려가고 끌려간다보다 그죠?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면 그래서 이제 이 적극성에 대한 자기 개발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억인데요. 제가 2004년도에 그 대학원 이제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 무렵에 제 아내도 저랑 같이 이제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그 무렵에 같이 썼거든요. 근데 참 제가 왜 그걸 어떻게 잊고 있었나. 원래 이 석사 논문은 좀 잊으려고 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부끄러운 면이 있어. 근데 둘 다 자기 효능감을 하나의 요소로 넣어서 논문을 썼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입니까 벌써 그게? 2004년이면 15년 전. 근데 그 당시가 자기 효능감이 대세였던 시기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논문을 자기 효능감을 만드는 전문가시네, 전문가. 예. 다음 주에 논문 하실래요? 농담.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커피 받침대를 쓰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겠고 이사갈 때 버렸나 싶기도 하고. 전문가네, 전문가. 근데 보시는 분 막 저 검색할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효능감 왜 역량과 효능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효능감 여러 번 해야겠는데. 오늘 사실 오늘 궁금했던 건 이 효능감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렇죠. 그걸 한번 다뤄보고 조금 부족하면 한 번 더 다뤄보고 효능감 시리즈로 가도록. 그 효능감 이제 앞부분이 이제 효능감이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면 효능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뭐 거의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성취 경험, 두 번째는 대리 경험, 세 번째는 언어적 설득, 네 번째가 정서적 안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이후에 다양한 연구들이 있긴 한데 크게는 이 4가지 범주를 잘 안 벗어납니다. 이제 첫 번째 성취 경험인데 성취 경험 말 그대로 이제 성공과 실패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효능감이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도해보고 성공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또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더라. 이제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반복된 성공 경험들이 이제 반복된 성공 경험이죠. 그래서 그 실제로 여기서는 제가 이거 썼나 모르 작은 성공 경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아주 큰 성공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자기에게 의미가 있고 아주 크게.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소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반복된 성공 경험들, 성취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 이제 그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이 중요하더라, 성취 경험. 저도 이런 경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제가 이제 기차표 예매하고 그럴 때 네네. 그러니까 내일 건데 오늘 예매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아. 날짜를 정확히. 예. 제가 전날 예매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그게 예를 들면 날짜를 헷갈리신다. 내일 타야 되는데 네. 오늘 밤 타는 걸로 해놓으면 밤에 갑자기 문자가 와요. 그렇죠. 예. 출발 한 시간 전에. 갑자기 그런 경우 한 2번 겪으면 그러셨구나. 예. 최근에도 오늘도 대구 가는데 해하고 다니까 이제 네. 오늘로 예매를 했어야 네. 했는데 그날로 해놨더라고. 또 그래서 또 예. 취소하고. 그러셨구나. 그런 게 있으면 어느 순간 예매할 때 긴장해요. 더 막 보게 되고. 그런 반복적으로 자꾸 뭐가 생기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뭔지 알겠어요. 성취 경험이 반복적인 성공과 반복적인 실패가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더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대리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셨던 그 일종의 관찰학습 모델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내가 직접 성공이나 실패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누군가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제 그런 것들 간접적으로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 자기 효능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향을 주는 이제 뭐 세부적인 어떤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두 개가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이제 너무 높아 보이는 상대 있잖아요.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지금 현재는 따라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분을 이제 너무 자주 접하게 되면 좀 대리 학습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분은, 그치, 저분이? 저 사람이니까 하지. 나는 뭐. 너무 차이가 크니까 오히려 좀 그 자체가 나한테는 실패감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분처럼 되겠어라고 하기 때문에 좀 대리 경험할 때는 좀 만만한 분이 좋다고 하거든요. 조금 저 사람 정도 내가 따라갈 수도 있겠다. 뭐 요 정도 사람인데 나보다 조금 더 나아.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면 좋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대리 경험 대상의 그래서 약간 동네 삼촌. 삼촌들. 삼촌 되게 막 놀다가 취업해. 뭐 저분이? 그렇죠. 갑자기 양복 입고 찾아와서 명함 들고 저분이 저 형이 왜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그런 면도 사실 좀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네에서 형들이랑 많이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보다 1살, 2살 뭐 이런 형들이 있으니까 저 정도는 내가 하겠다 정도가 되는데. 그 대학 가면? 나도 가겠다. 나랑 얼마까지 굴책했는데 대학 가? 나도 가. 왜 얘기했죠?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형들보다 아빠랑 엄마랑 노는 시간이 좀 더 긴 편이거든요. 이제 나이 차이도 많고. 그렇죠. 이거 보기에 너무 이렇게 아빠는 이걸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근데 아빠는 얘보다 한 30살 위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요 대리 경험을 미디어에서 영웅 만들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또래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애쓰는지보다는 어떤 탁월한 사례들만 얘기하니까 좀 기죽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도 보시면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롤모델 가장 닮고 싶은 어른을 물어보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주변 어른들을 얘기하면 좀 더 좋은데 만만한 삼촌들 이제 뭐 아빠 뭐 이런 엄마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유재석 씨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여자 아이들은 이제 김연아 여기 한 2년 전에 했던 조사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롤모델의 대리 어떤 그 경험도 김혜자가 나와요? 김혜자 자세히 보지는 않아요. 한비한자 나오고 그러네요. 김범수 의장이 누구죠? 몰라요, 저도. 처음 보는 분인데. 김연아 있네요. 김범수가 누구지?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디어나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 대리 경험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역시 자칫 잘못하면 그 현재 상태와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냥 동경하는 정도 수준이 되지, 실제로 그것이 이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데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소위 말하는 이제 사다리나 계단은 없는 거죠. 그쵸. 너무 보기만 하지. 내가 한 발 디뎌 볼까? 근데 원래 이제 동네 형들, 그쵸. 또는 이모, 고모. 그래서 그쵸. 맨날 이제 할머니한테 욕먹던 고모가 갑자기 뭘 해? 뭐야 고모? 이렇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기 효능감 형성하는데 좀 부정 영향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인물보다는 네. 조금 평범한 인물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 경영. 네, 그렇죠. 네. 네. 책들 보면 심리 전공한 자가 아닌데 네, 네. 내가 살기 위해서 관계 속에서 난 이렇게 견뎌냈다라는 글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더 롤 모델로 다가오고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이제 피곤함이나 좀 이렇게 이게 좀 아니다 싶은 마음이 좀 작동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좋습니다. 이게 되게 성취 경험, 대리 경험, 그다음에요. 이제 대리 경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주변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만만한 상대.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의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무리 좀 크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아주 중요한 대리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죠. 위인전 보고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정말 자기 주변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분인데, 왜 어릴 때 선생님, 이제 수학 선생님 좋아하면 수학 성적 막 올라가고 이러는 게, 이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자기에게 의미 있는 대상에게 대리 경험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경우가 두 번째. 어쨌든 이게 합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실패나 성공 경험을 보면서 대리로 학습하고 자기 효능감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이렇게 동경의 대상들이 만약에 강연을 와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한 그 파란만장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원스텝에 해당되는 예를 서울 상경 이런 거 헤매고 이런 거 사업하다 그다음에 이제 도산 맞고 도망 다니고 근데 다시 또 뭘 하다 이렇게 사다리 같은 요소 징검다리를 보여줄 때 좀 자신감도 얻고 그런 면도 있겠네요. 예,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자체가 이제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소설가가 내가 어떻게 소설가가 됐는가에 대한 자서전적인 글이에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알라딘을 샀습니다. 책이 알라딘 중고 소설에서 그분 이름이 하도 많이 꽂혀있길래 그냥 샀는데 그거 보면 약간 징검다리가 나와요. 징검다리가. 그래서 자기가 쓴 작품을 누구한테 준다든지 보낸다든지 막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패를 진짜 몇십 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자기 작품을 봐주는 사람을 만났고 보면서 저런 과정이 있구나라는 게 될 때 하는 롤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마 그분 미국에서 유명한 작가 이름은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우리가 만약에 학생들 다음 세대의 효능을 높일 때 위인이나 인물들을 언급할 때 잘된 케이스만 언급하지 말고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징검다리와 사다리 속에서 이런 과정이 됐는지를 얘기해주면 조금 더 효능감이 높이. 갑자기 낙그 생각이 났습니다. 야쿠도 중요한 대리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언어적 설득인데 말 그대로 주변에서 격려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의욕을 꺾는 이제 네가 뭘 하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듣게 되면 당연히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또 주변에서 격려하고 그래 너 열심히 했네 이런 식 잘했네 칭찬 이런 걸 많이 격려나 칭찬을 많이 듣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증가되더라. 이게 이제 언어적 설득 해당되는 부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 설득, 격려하고. 그러면 잘 찾아오셨네요.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요거가 존재에 대한 칭찬이나 존재에 대한 격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이 사람이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칭찬 요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언어적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님이 다 얘기하신 거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살붙이면 비난하는 말과 그런 시각과 태도는 칭찬보다는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위성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자녀 중에 또는 청년 중에 누군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 와 잘했다라고 하면 진짜 듬뿍 먹고 마는데 그게 네 나이가 돼서 지금 그걸 그려 그 정도냐 이렇게 하면 저분이 나를 괴롭히려고 저 말 했겠구나라고 생각해도 그리다 보면 이게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게 자꾸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를 하나 그리더라도 또 나무 그리면 또 이 나이에 나무 그린다 뭐라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비난의 말은 정말 따라다니는 위성처럼. 네, 맞습니다. 예. 추적하는 드론 같아, 드론. 그러게요. 쫓아다니면서. 예. 재밌는 게 경험적으로 생각해도 저도 그런 것 같고요. 맞아. 또 하나는 이게 심리학적 연구를 해봤는데 이 언어 설득에 대해서 격려하는 게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비난하는 게 자기 효능을 낮추긴 하는데 둘 중에 누가 힘이 세냐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하는 말이 훨씬 더 힘이 세더라. 라는 게 여기 실제 연구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 칭찬은 금방 잊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맞아. 고마운데 몰라. 칭찬은 잘 누가 어떻게 해. 근데 비난은 남아요. 네. 근데 물론 그걸 우리가 이제 극복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위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잘못하면 우리 이제 예전에 뭐 좀 안 좋은 시절에 뭐 기자가 어떤 기사 썼다고 끌려갔어. 그렇죠. 끌려가서 무슨 일이 당하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자체 검열이 되는 거죠. 자기 검열을 하죠. 필터링이 맞아, 일어나는 거서 맞아. 쓰다가도 잠깐만 이거 쓰면 또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이게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상대편에게 효능감을 없애면서 상대편을 안징뱅이로 만드는 것 같아요.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 그리고 되기도 하죠. 내가 도와줘야지만 너는 걸을 수 있어. 라는 식의 지배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효능감을 뺏어가는 방식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시대가 이 시대에 꽤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언어적인 얘기는 제가 갑자기 제가 좀 열받아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으면 상담하다 이것 때문에 다 고통스러워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건 또 합리적인 어떤 의견이냐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는 합리적인 비난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축이 되죠. 그렇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저도 얘기 들으면서 좀 느껴진 게 예전이 다 좋은 건 아닌데 예전 저 어릴 때를 보면 부모님들 별로 간섭을 별로 안 하셨거든요. 뭐 먹고 살기 바쁘셨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뭐 동네 형들이랑 막 돌아다니고 이랬던 경우가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애들끼리 뭘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칼을 만들더라도 지금처럼 칼이 뭐 팔질 않으니까 나무 막 끊어서 하는데 이제 수준이 굉장히 조악한데 애들 사이에서는 뭐 좀 괜찮은 애들은 막 우와 이러죠. 맞아. 어른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이 보기에는 우와 이러는데 이제 그들끼리 있을 때는 또래들끼리 있으면 굉장히 근데 그 경험만 하고 오니까 뭐 엄마가 그걸 와서 보지. 그게 중요하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 나갔던 친구들이 집에 오면 또 뭐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사실 또래끼리 그렇게 많이 못 하더라고요.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직접적인 성취 경험도 확실히 줄어든 상태인데 요즘엔 또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꼭 아무 말 안 하셔도요.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부모님이 더 좀 지켜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TV만 키면 뭐 나오면서 그렇죠. 계속 그게 비난의 어떤 그런 어떤 효과를 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여기에 이제 가세하셔가지고 좀 더 통제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강한 분들은 또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거의 그래서 제가 이거 찾으면서 요즘에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 자기 효능감이 더 떨어질 수밖에 높을 수가 없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가지 다 그렇거든요. 저는 방금 그 또래들 얘기하시길래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섬극을 했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 많이 하셨어요. 제가 대본을 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조잡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대본을 쓰고 배역을 같이 하고 제가 연기 같이 우리가 해서 저도 배역 하나 해서 그렇게 뭐 한 달에 매주 한 2번씩 모여서 그래서 이제 딱 공연을 연 거죠. 만약에 전문 연극인이 왔더라면 뭐냐 이게 막 난리 났겠죠. 근데 누구도 우리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거기 오는 우리 친구들끼리도 아니 그 나이에 공연을 한다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같이 박수 쳐주고 꽃다발 주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미 연극의 어떤 그 작품의 수준이 이 정도 돼야 돼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위축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왜 우리 제가 이제 글쓰기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글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자꾸 탁월한 전문가의 시각들이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을 넘을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안 써야 돼. 라는 것도 이 언어적 설득이 맞물리는 거죠. 지금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기억이 나냐면 예전에 제가 제 고향이 부산인데 이제 부산을 갔다가 이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축제 기간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경산에 놀러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축제 때를 그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아이들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냥 지네들끼리 뭘 한 느낌이 아니고요. 마치 그 레슨 받은 애들이 와서 하는 것처럼 기타를 치는데 아니 쟤는 어떻게 기타를 잘 치지? 라고 해서 기타를 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제 기억이긴 하지만 그 제가 축제할 때 이럴 때는 좀 못 치고 그래도 애들끼리만 웃으면서 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이 치는 애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예. 근데 저 예전에 뭐 얼마 전에 갔을 때 그 아이는 잘 치는데 너무 비장한 거예요. 이게 뭐 잘하려고 막 너무 막 그러니까 조금 실수를 했는데 맞아요. 끝나고 나서 너무 잘 쳤는데 뭐 제가 잘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를 정도 실수를 했나 봐요. 와서 얘가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 못했다고. 아니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 정도 참 잘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기타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 경우로 기타 부시고 그렇죠. 다시는 안 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그 수준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가 길게 한번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진뱅이로 만드는 사회 같아요. 아 그렇죠. 이 시대가. 용어 좋습니다. 안징배우로 만드는 사회를 다 우리를 안징배우로 만들고 다 바보로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이거 되게 언어 설득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요? 예, 마지막은 이제 정서적인 안정인데 정서적인 안정은 이제 여기 뭐 말 그대로 불안, 좌절 등과 같은 정서적 반응 그리고 그걸 적절히 조절한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이제 자기 효능에 받더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정서적 안정감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몸의 상태, 스트레스 조절 능력 요런 용어로 얘기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뭘 할 때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할 때 내 신체 증상이 불안하다 느낄 때 그럼 또 이렇게 이제 원인을 뒤인을 내가 능력 없고 내가 뭐 나 같은 게 뭐 하겠어라는 쪽으로 돌린다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있는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들은 이제 요걸 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효능감과 상관없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더라. 대신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친구들이 자기 효능감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서적 안정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좀 마음이 평안하고 네네. 관계가 원만하고 네네. 치열한 어떤 긴장감이 없을 때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도전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 정서를 처리하는데 너무 집중을 하지 않게 되고. 저는 이거를 어디서 경험하냐면 청소년들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 그래요. 우리 애가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가고 밤을 공부를 늦게까지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제가 바로 여쭙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싸우십니까?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그 긴장을 다 느껴요. 그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 공부만 하자. 이게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 맞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면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좀 불안해하다 보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못할 것 같은 긴장감이 되는 것. 이거는 100이면 100.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고 뭐 성적 낮다고 다 모든 집안이 싸운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가정에서 많이 이렇게 좀 갈등이 있으시는 자녀들에게는 자신감이나 효능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저도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저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내랑 좀 이렇게 다투거나 조금 뭐 좀 이렇게 며칠 사이가 안 좋고 이럴 때는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하면서 좀 신도 안 나기도 하는데 실제로 좀 의욕도 별로 없고 실제로 좀 자신감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 뭐 되겠어, 뭐 아내도 나를 이렇게 여기는데 뭐 내가 뭐 되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근데 또 거꾸로 뭐 아내가 저를 뭐 엄청 칭찬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뭐 사이가 원만하고 이러면 또 실제로도 이렇게 좀 자신감이 좀 이제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에너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30kg 물건을 이렇게 들 때 이미 어떤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그 불안한 정서를 처리하고 그 불안한 정서의 에너지가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 들 수 있는 30kg 못 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서적으로만 안정만 돼도 상당히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기 효능감이 주로 이제 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정서적 안정을 깊게 다루지는 않는데 이후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안정감만 따로 떼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서적 안정감이 있을 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예, 같습니다. 오늘 초콜릿 심리학이 뭐 하나의 어떤 일종의 하나의 전환일 수 있는데 네. 뭐 있고 이게 전환이 있고 이렇게 될 필요가 없는 네. 무슨 일종의 우리가 심리 실험을 많이 초반에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떤 그 엘버트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에서 보부 인형을 네, 네. 때리는 어른들의 모습에 아이들도 때리더라 뭐 이런 어떤 심리 이론이라면 오늘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심리 용어 네, 개념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심리 개념도 다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막상 우리가 뭐 효능감, 자존감 무슨 막 그런 말들 그렇죠. 많이 쓰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고 하는지도 한번 이렇게 그 개념만 정리해줘도 되고 예. 거기에서의 우리의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뭘 어떻게 볼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아까 나눴던 상당량 저는 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어떤 성취 경험과 대리, 언어적인 설득이라든지 뭐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든지 그다음에 문제가 어떤 산더미 같이 있어도 아유 주님이 또 함께 하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뭐 이렇게 신뢰함으로 그렇죠. 네. 하니까 또 뭔가를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막 영상을 좀 마치고 하면 잠깐 논의하셔야 될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도 이론도 괜찮고 이런 개념도 괜찮고 혹시 뭐 효능감을 한 번 더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루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그 부분은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기 어떤 학자의 연구를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그 학자에 집중을 좀 하게 되고 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개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하나의 어떤 개념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유익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효능감은 아마 보시는 분들이 한 번씩 다 궁금해하고 효능감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면 썸네일에 자신감 플러스 효능감 자신감 가로 열고 효능감이라 아니면 효능감 가로 열고 자신감 이렇게 자신감을 얘기하셔도 효능감이 아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접하시는 것도 어떻게 자신감이 생겨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어떻게 조명해야 될지 우리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또 어떻게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효능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영향과 그다음에 어떻게 생겨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다룬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유익합니다. 아, 네, 저도 좋았습니다. 이게 아마 교육에 반영하시는 수많은 어떤 교육 입안자 되시는 분들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님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초콜릿 심리학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해주시고 워낙 또 초콜릿 심리학을 뭐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막 감사합니다. 외부에서도 들어오시고 막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보시는 것 같고 다. 이런 심리 개념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또 막상 많지가 않아요. 네, 의외로 별로 많이 없어요. 저 강의도 좀 이런 심리 개념을 잘 풀어가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건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초콜릿 심리학 제 8회 9회 죄송합니다. 8회입니다. 제가 헷갈렸네. 8회 오늘 이렇게 효능감, 자신감에 대해서 영향과 그 원인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유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